귀로 듣는 감성 에세이, 읽어주는 브런치.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브런치 레나입니다. 어렴풋했던 엄마라는 단어는 막상 현실이 되었을 때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웠던 삶, 그리고 생각지 못한 감정들이 밀려오는 시간 속에서 나음 작가님은 육아라는 여정을 통해 새로운 시선과 깊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을 글은 작가님이 엄마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하루하루를 지나며 적어내려간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자유다. 나는 이런 날을 도무지 얼마 만에 맞이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 오늘을 나는 즐겁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했다. 늘 7시면 정신없이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아이 먹을 것을 챙기고는 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다. 10시쯤 되어 느지막이 일어나 기지개를 켠다. 몸이 그렇게 가뿐할 수가 없다. 온종일을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없어 못하던 일을 해치웠다. 취미라면 취미고 부업이라면 부업인 일에 열중하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느긋하게 운동하고 느긋하게 씻는다. 고요하고 잔잔한 하루다. 떠들썩하게 조르는 목소리도 오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대는 앙증맞은 입술도 부드럽고 통통한 손가락도 없다. 자유가 이렇게 외롭고 허무한 것이었나. 온 집안에 너의 장난감이며 네가 쓴 글씨, 그린 그림이 즐비한데 네가 없으니 어울리지 않는다. 엄마! 하는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내일 아침이 멀기만 하다. 분명 너는 잔뜩 신이 나서는 환하게 반짝이는 얼굴로 한 손에는 할머니 손, 다른 손에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올 테지. 그럼 나는 반갑게 맞이하며 신이 난 너에게 화답할 것이다. 커다란 즐거움으로 채웠을 그 며칠간을 뒤로하고 익숙하고 조용한 집에서 기운차게 놀지 못하면 곧장이라도 시무룩해질 텐데 나는 그런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할지 아직도 조금은 어렵다. 네가 온다니 반갑다. 가슴 한편이 즐거움으로 꽉 차는 것만 같다. 네가 온다니 걱정이다. 들이닥친 고요함을 어색해할 너에게 잘해주어야 하는데 온통 그 걱정이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내가 오기 전에 미리 설거지도 다 해놓고 집도 치워둔다. 네가 오면 다시 어질러질 테지만 네가 채워질 공간이니 마음껏 비워둔다. 모자람 없이 기쁘고 모자람 없이 준비한다. 사랑하는 네가 기다려진다. 얼마나 떨어져 있었다고 그런다. 이틀이 이리 공허할 줄이야. 보고 싶다, 딸. 할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생각해보면 언제나 사소하게라도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전에도 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육아를 시작하면서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나니 조금이라도 할 일이 쌓여 있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할 일이 생각났을 때 어딘가에 메모해 두거나 당장 해치우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면서 나의 할 일 즉각적으로 하기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졌다. 집안일이 어찌 끝이 나랴. 집안일은 집 안에서 누군가가 활동한다면 꾸준히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나 혼자 집에 있어도 그건 마찬가지다. 남편과 아이까지 집 안에 있으면 그 일은 3배로 늘어난다. 끝이 나지 않는 집안일을 끝내는 것에 이제는 이골이 날 지경이었다. 했던 일도 까먹고 하려고 했던 일도 까먹게 될 만큼 정신없이 살게 되어버린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살다가는 끝없이 집안일 하는 기계로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 말이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쉬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연습을 해야만 했다. 우선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했다. 1. 할 일 뒤로 미루고 쉬는 것에 죄책감 가지지 말기. 2. 할 일이 밀려 있을 때 조급해하지 말기. 3. 미뤄도 되는 일은 일부러라도 미루기. 분명 언젠가 일한 것 같지도 않게 끝낼 수 있는 때가 다가온다. 4. 모든 일을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기. 5. 나의 필요성이나 존재의 의미를 일을 완수하는 것에 두지 말기. 어렵기만 하다.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말이다. 누군가는 일을 자꾸 뒤로 미뤄서 걱정이라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한동안 일부러 쉬는 것을 놓고 살았다. 그 덕에 이 증상은 더 심해졌고 집은 더 깨끗해졌다. 나는 끝없는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해 점점 숨이 막혀왔다. 이제 다시 노력해보려고 한다. 할 일 미루기. 과감하게 쉬기. 아이가 듣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랫말을 가진 노래가 있다.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그 노래는 나에게 많은 위로를 가져다 주고는 했다. 실수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반복되는 다정하고 유쾌한 말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곤 했다. 나는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완벽주의적인 강박이 있다. 완벽한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완벽한 것은 없는데도 나는 완벽이라는 허상을 쫓느라 마음과 몸의 에너지를 낭비하곤 했다. 올해로 6살이 된 아이는 유독 겁이 많았다. 벌레를 무서워하고 어두운 것을 무서워했으며 무엇보다 실수하는 것을 무서워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아이에게 나의 강박증을 대물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즈음이 되어서야 나는 드디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마냥 싸움을 시작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과의 싸움 말이다. 또한 실수를 두려워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과의 싸움 말이다. 며칠간 육아서적을 파헤치며 공부하고 고민한 끝에 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게 되었다.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야. 다시 하면 돼. 아이가 실수해서 당황할 때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괜찮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다음에도 실수하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짧은 기간 사이 아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실수했을 때 당황하는 것이 줄어들었고 점점 더 다양한 것들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의 도전에 박수를 보냈고 어떤 결과에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응원했다. 또한 아이가 도전했다는 것 자체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곧이어 나는 나에게도 유의미한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지나치게 괴로워하던 것이 줄었고, 결과가 기대하던 것보다 좋지 않게 나와도 좌절하지 않았다. 아이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나에게도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실수하는 것을 못 견디는 것은 겸손의 문제가 아니다. 실수하는 것을 못 견디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부족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아 존중감의 문제이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애의 문제이다.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을 사랑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 말이다. 아이가 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그 덕에 나는 2박 3일이나 되는 휴가를 얻을 수 있었다. 집이 조용하고 아늑하다는 기분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다. 나에게 그 시간이 휴가였던 만큼 아이에게도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리라. 아이는 그동안 장난감 선물을 잔뜩 받았고 옷 쇼핑도 잔뜩 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오구오구, 오냐오냐에 도취되었다. 도파민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집에 돌아온 아이는 고요함이 낯설다. 엄마와의 일상적이고 조용한 분위기도 낯설다. 노느라 피곤하기도 했을 터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만다. 할머니 보고 싶어. 엄마는 싫고 할머니만 좋아. 1차적인 충격을 받았으나 가까스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처음 듣는 대사가 아니었으니 말이다. 나의 삐짐은 2차에서 발생되었다. 배가 고프다는 아이를 위해 요즘 아이가 좋아하던 김밥을 떠올리며 호기롭게 물었다. 엄마가 김밥 싸줄까? 싫어. 엄마가 해주는 밥은 맛없어. 할머니가 해주는 것만 맛있어. 그러더니 또 운다. 우는 내내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하며 서럽게도 운다. 이윽고 나도 서러워진다. 저 김밥은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시작된 나의 노력이었던 것이다. 김밥은 그저 사먹는 음식이기만 했었는데 아이가 김밥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이에게 빠르게, 쉽게, 언제든지 김밥을 먹게 해줄 생각으로 도전한 음식이었던 것이다. 그 바람에 김밥 싸는 것만큼은 정말 어려워하던 내가 김밥 말이가 없어도 김밥을 싸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말이다. 완전히 삐지고 말았다. 나는 널 위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제왕절개 후
아물지 않은 배로 널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입혔는데 나는 널 위해 몇 년이나 지속되는 너의 잠투정을 견뎠는데 나는 널 위해 그동안 그렇게나 많은 일에 도전하고 인내하고 공부했는데 난 그럼 왜 존재해야 하는 거야? 생리전 증후군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아이에게 서운했다. 집에서 내내 할머니를 찾는 것이 어디 하루 이틀 일이냔 말이다. 결국 엄마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얼굴이 되어 아이를 찾는다. 아이는 한껏 짜증을 부리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혼자 장난감을 들고 놀고 있다. 아이 옆에 가서 앉았다. 엄마 속상해. 너무 서운해. 왜? 내가 할머니 좋다고 해서? 응. 엄마 밥은 맛없고 할머니 밥만 맛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고 슬퍼졌어. 내 말에 아이는 날 유심히 본다. 그러고는 나를 꼭 끌어안아 준다. 그랬구나. 내가 미안해. 이제 울지 마. 서운이고 속상이고 눈 녹듯 사라진다. 아이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지 모른다. 엄마 밥도 맛있지? 응. 엄마도 좋지? 응. 엄마도 사랑해. 고마워 위로해줘서. 덕분에 이제 안 속상해. 사랑해. 내가 만일 내 감정에 솔직하게 직면하고 아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다면 아이와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비뚤어진 마음을 따라 괜히 심통을 부리는 나에게 아이도 서운해졌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문제를 찾지도 해결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보드랗고 작은 품이 주는 위로는 커다랗고 위대하다. 아침부터 아이는 기분이 좋다. 생각해보니 어제 저녁부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기분 좋게 잠들고 기분 좋게 일어났다. 일어나자마자 비척이며 나를 향해 걸어온다. 팔을 들어 앉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털썩 하고 내 위에 엎드린다.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이불을 끌어 덮어준다. 잘 잤어? 응. 사랑해. 나도. 보리며 이마에 입 맞추고는 같이 뒹굴거린다. 아이는 곧이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묻는다. 아빠는? 오늘 아빠랑 같이 밖에서 줄넘기하고 놀이터 가기로 했는데. 아빠는 지금 자고 있어. 조금 더 자게 내버려두자. 아빠를 기다리며 아이와 나는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하고 책을 읽는다. 아직 아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조르거나 실망하지 않는 아이는 연신 기분이 좋아 보인다. 기분 좋아. 아빠랑 같이 있어서 기분 좋아. 아이가 기대한 대로 아빠는 잠시 뒤에 일어났고 가볍게 아침을 먹었고 아이의 양치를 시켜주고는 함께 줄넘기를 들고 밖으로 향했다. 아이의 아빠는 바쁘다. 쉬는 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그마저도 아이의 어린이집 가는 날과 겹쳐서 얼굴 보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즐겁게 해준다.
공룡놀이도 해주고 숨바꼭질도 해준다. 목을 쓰는 직업이라 목이 항상 아픈데도 책 읽어주기도 마다하지 않는다. 아이는 아빠를 좋아하고 그런 만큼 아빠가 없을 때는 서운해하지만 아빠와 같이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아빠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빠가 없어도 아빠가 바빠도 아이는 아빠가 바쁜 일이 끝나면 반드시 아이와 다시 즐겁게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걸 이미 안다. 다음 날 아빠가 쉰다는 걸 알고 있는 아이는 저녁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 날 아침에는 기분 좋아 노랫가락을 만들어 흥얼거리며 아직 맞이하지 못한 아빠와의 시간을 즐거워한다. 아빠라는 이름 하나로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다니 아빠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어린이날이다. 아이는 어린이날이 왜 있는지라던가 어린이날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도 5월 5일은 어린이의 날과 같은 노래는 제법 익숙하게 부를 줄 아는 나이가 되었다. 어린이날이라며 할머니, 할아버지께 선물을 한아름 받고 엄마 아빠께도 제법 진귀한 선물을 받았다. 한국 나이로 5살이던 작년까지는 왜 선물을 줘? 어린이날이 뭔데? 라며 그저 의아해했다. 올해는 드디어 무언가 성장한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미는 선물을 넙죽넙죽 받게 되었으니 말이다. 어린이날이니까 아이는 선물을 받았고 즐겁고 기쁘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아빠로부터 어버이날의 존재에 대해 듣게 된다. 저녁에 둘이 함께 목욕을 하다가 아이가 문득 내게 묻는다. 엄마는 어버이날에 무슨 장난감 받고 싶어? 엄마? 엄마는 장난감은 안 받아도 괜찮아. 응? 내 대답에 아이는 당황스러워한다.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에 아이가 선물을 받았듯이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도 선물을 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장난감을 안 받겠다고 하니 말이다. 엄마, 무슨 장난감 받고 싶어? 잠시 고민하던 아이는 결국 나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도 결국 본심을 말한다. 엄마는 장난감은 안 받고 싶어. 엄마 아빠한테는 네가 건강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게 선물이야. 장난감은? 장난감은 안 받아도 괜찮아. 둥글고 사랑스러운 얼굴이 의아함과 진지함으로 뒤덮인다. 다시 한번 고민하던 아이는 드디어 결론을 내렸는지 눈을 빛내며 묻는다. 엄마, 그러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게 선물이야? 응, 엄마 아빠한테는 그게 선물이야. 명쾌한 대답에 아이는 이제야 머릿속이 정리되었는지 활짝 웃으며 좋아한다. 지나고 나서 떠올려 보니 아이는 무슨 장난감을 사줄까? 라고 묻지 않았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중에서 엄마가 갖고 싶다고 한 것과 비슷한 걸 주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아이가 자기의 것을 엄마 아빠에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고맙다는 생각으로 끝나지 않을 만큼의 감동이다. 어버이날에 아이가 안겨줄 사랑스러움이 얼마나 클지 기대된다. 어버이날에는 줄 일만 있던 내가
어버이날에 받을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신기한 변화이다. 내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이 어느새 이렇게나 당연해졌다. 아이가 어느새 자기를 어린이로 인식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목욕 시간에 있던 일이다. 여느 때처럼 아이의 머리끈을 풀어주고 샴푸부터 시작한다. 머리카락을 물에 충분히 적셔두고 거품을 내어 문지르는데 아이가 오늘따라 유독 아파한다. 아이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손에 힘이 평소보다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다. 좀 더 살살 문지르는데도 아이의 아프다는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를 감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려냈다. 아주 간단하고 별것 아닌 속임수인데 바로 머리를 문지르면서 구호 같은 것을 외치는 것이다. 간질간질간질 간지럽지롱. 분명 아까와 같은 세기로 두피를 문지르는데 아이의 반응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헤헤, 간지러워, 간지럽다. 그 덕분에 나는 아이의 머리를 깨끗하게 감겨줄 수 있었고 아이는 머리를 감으며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이후로도 아이는 내 말을 따라하며 연신 머리 감는 거 하나도 안 아파. 간지럽고 재밌어. 라며 웃곤 했다. 엄마의 표정과 말투만 바뀌었을 뿐인데 아이의 기분은 이렇게나 달라진다. 기분이 달라지니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진다. 같은 상황, 같은 행동인데도 말이다. 아이는 엄마의 기분을 그대로 따라간다. 엄마가 긴장하면 아이도 긴장하고 엄마가 즐거워하면 아이도 즐거워한다. 정말 아이는 엄마하기 나름이다. 이제 어느덧 6살이 되어 자기 앞가림도 할 줄 알고 혼자서 척척 잘하는 것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엄마의 한마디에 마음이 눈 녹듯 살포시 녹아나는 아이다. 보듬고 사랑하여 긍정적이고 단단한 성인이 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지. 잠결에 계속 배가 불편했다. 아프다 싶은 느낌이 들더니 눈이 떠졌다. 새벽 4시였다. 금방 잦아들 줄 알았던 복통은 계속되었고 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해야 했다. 어떻게 그렇게 아플 수가 있는지 나도 모르게 끙끙 앓는 소리가 나왔다. 남편이 출근할 때쯤이 되어서 피곤과 아픔에 지쳐 잠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깬 아이가 온다. 시간을 보니 8시다. 엄마, 왜 아직도 자고 있어? 엄마 배가 너무 아파서 밤에 못 잤어. 많이 아파? 너무 아파. 인상을 쓰며 힘들어하는 날 보다가 아이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한다. 엄마 배 아파서 나 배고파도 밥 못 만들어 주겠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다. 온 힘을 다해 침대에서 비척이며 일어난다. 아니야, 엄마가 밥 해줄게. 엄마 밥 할 수 있어. 뭐 해줄까? 애써 밝은 톤으로 말하지만 기운이 너무 없어 그리 명랑하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다. 그제야 아이는 조금 안색이 밝아진다. 내가 아이의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평소라면 장난감을 만지고 있었을 아이가
소파에 누워 나를 유심히 본다. 죽을 둥 살둥 겨우겨우 아침을 차려주고 다시 쓰러지듯 눕는다. 점점 배가 많이 아파온다. 집에는 이렇다 할 약도 없고 오늘은 토요일이라 집 근처 약국도 모두 쉬는 날이다. 병원에 가야만 했다. 주말에도 운영하는 병원이 집 근처에 한 군데 있다. 걸어서 20분이 걸리는 거리가 아주 애매한 곳이다. 평소라면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야 할 때는 아이는 유아차를 태워서 가곤 했다. 택시를 타면 되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우선 나갈 채비를 한다.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선다. 택시를 타고 싶었으나 차로 5분 걸리는 곳이라 탑승을 거부당하고 만다. 버스를 탔어야 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배가 아파 정신마저 혼미한 지경이라 버스에 아이를 무사히 태우고 내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결국 아이를 데리고 비척이며 걷는다. 걷는 중간중간에 배가 너무 아파 웅크리며 앓는 소리를 낸다. 아이는 그때마다 나를 걱정하며 말한다. 엄마 많이 아파?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 허리춤도 안 오는 작은 아이의 위로를 받으며 걷는다. 오늘은 엄마가 아프니까 내가 도와줄게. 어쩜 저리 씩씩한지 모른다. 길을 안내하고 이쪽 저쪽을 가리키며 나를 끌고 간다. 길을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 엉뚱한 방향으로 날 끌고 가는 아이를 불러 세운다. 아니야, 이쪽이야. 응, 이쪽이야, 그럼. 내 말에 잠시 당황한 표정이 되었다가도 금방 화색을 띠며 나를 따라 걷는다. 아이에게 책임이란 모를 때 잘 알려주는 것일까? 또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마음을 복돋아주는 것일까? 배도 많이 아프고 거리가 가깝지 않아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이의 따뜻하고 작고 부드러운 손이 큰 힘이 되었다. 병원에 드디어 도착했다. 점점 배가 아파오는 나는 기다리면서도 끙끙 앓았다. 신음을 참으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아이는 내 모습에 점점 겁을 먹는다. 엄마, 이제 병원 왔으니까 괜찮지? 안 아프지? 약을 먹어야 괜찮아지지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떼는 것조차 어려웠다. 조금 기다리자니 진료 차례가 되었다. 불안했던 마음을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야로 달래며 여기까지 왔던 걸까?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보더니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아이를 달래느라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은 아이 손에 얼른 비타민부터 쥐어준다. 나는 아이의 증상을 간신히 말하고는 또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는다. 원래 오늘은 아이의 코감기로 병원에 들러볼 생각이었던지라 아이도 함께 진료를 받았던 것이다. 어머니, 우선 베드에 누워 계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나는 옆 베드에 누웠다. 괜찮다며 달래는 말과 엄마가 뭔가 진료를 받을 것 같은 낌새가 느껴지자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아이는 금방 울음을 그치고 진료를 받는다. 의사 선생님은 누워있는 나에게 아이의 증상과 약 처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 그리고 곧 청진기를 들고 오셔서 나를 진찰하신다. 배를 누르며 어느 쪽이 아픈지 물으시는데
너무 아팠지만 아이가 불안해할까봐 숨까지 참으며 신음을 참아냈다. 증상이 심하니 수액 처방을 권하셨고 나는 너무 아픈 와중이라 동아줄이라도 잡듯 냅다 고개를 끄덕였다. 수액실은 바빴다. 엄마가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자 아이는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한다. 왜 아무도 안 오지? 엄마 아픈데. 아이의 그 모습이 안쓰럽지만 기특하고 사랑스러워 아픈 와중에도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에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틀어주며 의자에 앉혔다. 평소에 핸드폰을 손에 쥐어주는 일은 별로 없는지라 아이는 그새 신이나 밝게 웃으며 핸드폰을 꼭 쥔다. 수액을 맞는 1시간 동안 나는 잠들었다. 아이도 의자에 앉아서 즐겁게 영상을 시청했다. 차마 집에 돌아갈 엄두가 안 나서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아이와 나 모두 꽤 편안하게 쉴 수 있었으니 말이다.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이는 기분이 좋아 보인다. 연신 뛰어가다가 나를 보고 묻는다. 엄마, 이제 배 안 아파? 응, 이제 좀 나아졌어. 병원 갔더니 이제 괜찮지? 응, 네가 잘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것 봐, 내가 병원 가면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그러고는 또 춤추듯이 뛰어간다. 날씨도 좋고 아이는 핸드폰을 실컷 봐서 즐거웠고 엄마도 안 아프다고 한다. 이보다 기분이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은 엄마 아프니까 내가 다 도와줄 거야. 마치 구호처럼 외치는 그 말이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울려 퍼진다. 아이에게 엄마란 어떤 존재일까? 엄마가 아프니 걱정이 되고 엄마를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 자기가 책임져 주겠다고 한다. 마냥 작고 귀엽기만 한 아이가 연신 엄마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라며 내 기운을 북돋는다.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나를 올려다보며 걱정해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준다. 아파하는 나를 가만히 토닥이던 작고 따뜻한 손이 정답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햇살이 비추인 골목을 깡총깡총 뛰던 아이의 작은 발이 내내 떠오른다. 보통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집에 없는 시간을 이용한다. 집안일 청소하는 것 말이다. 아이가 있으면 청소하면서 장난감 정리를 하느라 더 바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의 날씨는 창문 열기 딱 좋은 날씨이다. 봄이 지나가서 송화가루도 날리지 않고 미세먼지도 없다. 쾌청한 공기를 마음껏 집안에 채우고 싶어지는 것이다. 온도는 또 어떤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시원하고 선선하고 적당히 포근하다. 어찌 창문을 열지 않으랴. 어느 부지런한 주부는 창문 청소를 1년에 2-3번을 한다는데 나는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하지 못한 나라도 1년에 1번은 반드시 방충망 청소와 창틀 청소를 해야만 했으니 바로 요즘과 같이 창문 열기 좋은 날씨를 맞이했을 때이다.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은 유독 나무가 많다. 꽃도 많고 나무도 많고 송화가루도 많아서 봄을 지나고 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한 창문을 보게 되는 것이다. 부지런을 떨고 싶다면 오늘이 적기였다.
창문을 열고 쾌적한 공기를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창문을 열어두었다 하면 주변에 먼지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주춤주춤 잦아들었으니 말이다. 남편이 쉬는 날을 틈타서 아이가 집에 있는데도 과감하게 창문을 청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깨끗하고 온도도 완벽한 공기를 무사히 집안에 들여보내자는 일념으로 베란다에서 홀로 한참 방충망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베란다의 창문을 다 닫기도 전에 받아온 비눗물이 구정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더러워진 물을 새로 들어 거실로 나왔는데 떠들썩해야 할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두리번거리자 곧 눈에 띈 아이는 아이 전용 텐트에 앉아서 공구놀이 장난감을 가지고 뚝딱이고 있었다. 열정적인 눈빛으로 한껏 집중한 듯이 보였다. 귀여운 모습에 지나가며 나도 모르게 말을 건다. 뭐 하는 거야? 응, 이거 집 고쳐주는 거야. 튼튼한 집이 되겠네. 응, 멋진 집을 만들 거야. 빙그레 웃으며 멋진 집을 만드는 아이의 바쁜 손놀림을 잠시 구경하다가 곧 뒤돌아서 하던 일에 집중한다. 베란다의 창문을 다 닫고 나자 한껏 지쳤지만 거실 창문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내일을 위한 일일이라. 거실 창문을 닫기 시작하면 아이가 분명히 관심을 가지며 방해할 것이다. 아이의 호기심을 방해라는 말로 일축하는 것이 조금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아도 청소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은 방해였다. 아니나 다를까 베란다에 숨어 있던 엄마가 다시 나타나자 아이가 관심을 갖는다. 엄마, 이번에는 큰 창문 청소하는 거야? 응. 나도 그럼 창문 고쳐야겠다. 창문 고쳐야지. 아이가 비눗물이 담긴 양동이나 걸레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마음의 준비를, 남편은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터였다. 발랄한 아이의 물음에 쭈뼛거리며 대답한 것이 무색하게 아이는 내가 서 있는 창문 앞을 목을 조금 빼고 살피더니 텐트 창문 앞으로 자리를 트고 앉는다. 이럴 수가. 너무 사랑스럽다. 올라가는 입꼬리를 어찌해 볼 생각도 없이 나는 방충망 청소에 다시 열을 올린다. 남편은 아이의 텐트 고치기에 박차를 가하여 관심을 돌릴 요량으로 이것저것 묻는다. 창문 고치는 거야? 응, 엄마처럼 나도 창문 고치는 거야. 멋진 창문으로 만들 거야, 엄마처럼. 엄마 창문 잘 고친다, 그치? 응, 엄마는 슈퍼 엄마야. 아이의 칭찬이 노랫가락처럼 귀에 한 올 한 올 잔잔히 퍼진다. 팔이 아픈 줄도 모르고 방충망과 창틀을 문지르며 아이의 사랑스러움에 감사한다. 시원한 바람이 깨끗해진 창문을 넘어서 마음까지 들어오는 기분이다. 사랑에는 감격이 필요하다. 애써 감격하더라도. 슈퍼 엄마가 될게. 꼭 약속해. 사랑한다. 눈을 잘게 휘며 웃을 때나 감기에 걸려 걸걸하게 변한 목소리로 노래를 할 때나 다리에 매달려 날 올려다볼 때나 열중하여 그림을 그릴 때나 작은 몸을 파닥일 때나 앙증맞은 발로 온갖 곳을 쏘다닐 때나 여전히 사랑한다. 손톱을 잔뜩
물어뜯어 상하게 해놓고는 그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만들어냈을 때나 어디서 배운 것인지 모를 못된 말을 할 때나 하면 안 되는 행동임을 빤히 알면서도 해놓고는 내 눈치를 가만히 살필 때나 기껏 정성 들여 차린 밥을 맛없다고 혹평할 때나 며칠이 지나도록 잠을 방해할 때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김밥을 싸달라고 할 때나 모든 순간의 말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너는 알까? 가끔은 이 사랑의 크기가 가늠이 되지 않아 두렵다. 사람이 이렇게 작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뱃속에서 살 수 있었구나.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너를 보며 들던 생각이다. 여전히 작디 작은 방울토마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법 한 사람의 몫을 하는 어엿한 어린이가 되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때론 발걸음을 맞추어 가며 때론 앞서가서 너를 끌어주며 너와 함께 내일로 걸어갈 수 있는 오늘과 어제와 내일이 감사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으로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너의 하루하루를 채운다. 나의 노력이 하나도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죽음보다 더 큰 무게로 널 사랑한다. 이 세상 모든 감정이 사라지더라도 널 사랑한다. 네가 날 사랑하듯이. 엄마가 되기 전엔 결코 알 수 없었던 감정들, 기쁨만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그 길 위엔 낯선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자꾸만 마음을 흔드는 질문들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쌓여 나는 조금씩 자라고 있었고 아이를 통해 나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깊은 마음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나음 작가님의 이 세상 모든 감정이 사라지더라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머물다 갑니다. 읽어주는 브런치였습니다.